한 5분 정도만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시면? 이번에 대권 바뀌고 나서 그 공장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무슨 내용이요? 대권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예. 전망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을 100만 호 늘리겠다라는 거, 이게 실천이 얼마나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저도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인상 같은 걸 얘기하겠죠. 보유세 인상도 이제 우리가 0.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 선까지 한번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어떤 거를, 이런 거. 그러면 세종시는 좀 좋아지겠죠. 서울은 영향권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안 할 거고, 초과이동 환수세 같은 거, 이런 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표가 이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겠죠. 아무래도. 성향상으로는. 근데 이제,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고받고 나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과이동 환수세 같은 것도 이제 부활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안정화 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홍준표 그 후보를 제외하고서는 뭘 개발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대부분은 다 안정화하긴 했습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는 안정화하긴 했지만 얘보다는 훨씬 더 좀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 안철수, 그 다음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좋을 건 없죠. 그런데 얘가 아주 강경한 대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심상정처럼. 심상정은 거의 반값 압박서부터 아주 난리 났었는데, 그렇게는 안 됐었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것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런 정부 정책은 정부 정책대로 가고, 실질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금융정책하고요. 금융정책, 금리 말고요. 금융정책하고, 그 다음에 공급과잉 지역, 이런 것만 잘 피하시면 돼요. 공급과잉 지역이니까 지역 선정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금융정책, 금리는 그거까지 거 그냥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금융정책을 확 돈줄을 쬐는 거잖아요. 돈줄을 쬐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야. 사고 싶어도 못 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늘어날 때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가 늘어나는 건데, 거래도 안 늘고 가격도 못 오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금융정책을 어떻게 쥐고 흔들지 모르겠는데, DSR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도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그럼 조금 쉽지 않죠.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별적인 물건 투자를 더 선별적인 물건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품이 있어요. 재밌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상품이 있어요. 이건 조금 너무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해서 가격 상승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품이 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해. 규제를 해. 예를 들어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라고 했어요. 이 정도 올라가야 정상인 건데 이거를 규제를 하게 되면 얘가 비틀비틀 되겠죠. 그죠? 이렇게밖에 못 가겠죠. 하나, 둘, 셋, 넷.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규제를 딱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규제를 아무리 강경하게 한다 해도 계속 규제할 수 있을까요? 냉온탕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냉탕 정책, 온탕 정책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시장을 계속 죽여놓을 수는 없어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부동산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죽여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또 살려요. 그죠? 경기 똑같아. 경기 이렇게 막 과열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냅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냅둬갖고 거품이 빵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쭉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막 과열돼요. 그러면 정부가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금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쫙 올리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한없이 떨어져. 그럼 금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풀어줘야겠죠. 낮춰줘야겠죠. 돈을 풀어줘갖고 다시 활성화시키게 해서 이 폭이 너무 심하지 않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인 거예요. 이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쫙 벼락부자 나오니까 좋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불학부자 100명, 그지면 좋아. 자살자 속출입니다. 네, 자살자 속출. 뭐 기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금융권에 있던 뭐 전도 유망한 어떤 젊은 뭐 그 펀드 매니저가 자살했다는 둥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요 식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요. 결국은 똑같아. 이렇게 올라간 거나 이렇게 올라간 거나야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떻다? 정부 정책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그냥 버티면 돼요. 버티면. 쫄지 마세요. 네. 버티면 됩니다. 네. 투자에 문화에도 있거나 그런데 네. 보니까 그 수도권 뭐한 2,500, 3,000으로 여러 채를 사자고 그러거든요. 수도권 지역을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고. 수도권이라 하면 어디를?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요. 수도권도 나름이죠.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판교나 뭐 이제 끽 봐야 이제 뭐일까요? 화남, 미사나 아니면은 뭐 분당 정도 있겠고 판교 정도 있겠고 광교 정도 있겠고 우리가 익히 들었을 때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유명 지역들. 그런 정도가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하셔야겠죠. 네. 근데 그것도 서울 도심권보다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 쪽에 하시는 게 낫죠. 근데 서울 쪽을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지고 5채를 뭐 3채나 4채를 하느냐. 똑같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오른 지역에는 아무래도 지방 가게 되면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도 많아요. 진짜로. 전세가 6천인데 매매 6,100에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10년 갖고 있으면 6,000원 200 될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외곽에 있는 나홀로 단지, 주변에 산업단지도 없고 정말 시골에 있는 아파트 설렁 세우는 거 있거든요. 옛날에 난개 받았을 때 그냥 허가만 받아서 세우면 돼요. 그런 것들은 평생 가도 안 오르죠. 오히려 감가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도권도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요가 있는 곳은 뭐 회사가 있는 곳. 이게 가장 1순위죠. 회사가 있으면 당연히 가깝게 가야겠죠. 공원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사 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가 옆에 있으니까 매일 출퇴근하는데 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때문에 가는 거지. 아, 정말 예쁜 공원이 생겼다. 그것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잘 파악하셔야겠죠. 근데 아파트는 이제 서울 수도권 다 되는데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강남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수요가 안 붙고요. 올라가다도 미약해요. 여러분들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요. 결국은 돈 많은 놈들이 와줘야 돼요. 광교나 판교나 이게 왜 많이 올랐겠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응? 김포나 파주보다 왜 걔네가 더 많이 올랐겠어요? 강남 애들이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남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는 게 어렵죠. 봐봐요. 정말 내가 뭐 저쪽 멀리 있는 별로 이렇게 좀 좋은 지역, 부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1,000만 원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강남 사람들은 1억 올라도 타. 이런 차이가 얼마나 쉽게 오르고 얼마나 어렵게 오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와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소비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저기 미사지구에 네. 오피스텔 미사지구 그 역세권에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사지구 역세권 역세권 오피스텔 역에서 5분 그러면 일단 이거 보셔야 돼요. 지하철역에서 5분이면은 오피스텔은 가까운 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라는 건 결국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지어지는 것들이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지어졌다 하면은 작게 짓고요. 그러니까 한 호수가 작게 짓고 한 호수가 작게 짓고 상업지구 준주거지가 용적률이 높아요. 한 번 지었다 하게 되면은 몇백 세대가 나오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량이. 그러면 내가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또 생겨버리면 후순위를 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 원리는 얘는 무조건 월세입니다. 월세. 여러분들 오피스텔 왜 사요? 전세 넣으려고 사실 분. 없어요. 다 월세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월세 받으려고 사는데 공급이 늘어났다? 월세 떨어지게 되죠. 봐봐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1,060만 원 받았어요. 1,060만 원 받았는데
2년 정도 뒤에 세입자 바꾸려고 그러니까 1070으로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105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 5%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막 1억 한 5천 정도 됐었다 라고 한다면은 얘가 1억 105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월 10만 원 줄이지 뭐 이 개념이 아니고요. 매매가 자체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1억 3천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10만 원씩 24개월 2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40만 원 벌었나요? 2,400인가요? 아니, 이제 60만 원이군요. 60만 원씩 24개월을 받았다. 그러면 2, 6, 12에 4, 6에 있어요. 1,440만 원 받았잖아요. 1,440만 원 열심히 받아갖고 2천만 원 손해보고 파는 거야. 내 돈 갖고 내가 쓴 거지. 좋아할 게 아니지. 복잡하기만 하고. 더군다나 취득세는 이런 재비용 고생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철 여기는 좀 비싸더라도 제일 가까운 쪽에 오피스텔 해야 되는 게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만약에 좀 거리가 있다라 그러면 얘 구조 같은 거를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차별성이 있어서 얘를 건너뛰고 올 수 있으면 상관없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구조가 훨씬 좋거나 자재가 좋거나 뭐 인테리어가 구조가 복층형 구조라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니네가 못 가진 거는 나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 아니면 넓어. 불량 원룸에 10평이 아니라 5평인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아니고서는 똑같은 거로서는 보는 건 입지예요. 그럼 물론 얘는 70만 원 받고 얘는 65만 원 받고 얘는 6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시세가 형성돼도 그래도 젊은 애들은 어디를 선택하냐면은 여기 선택합니다. 네. 10만 원 더 주고라도 미래 없어. 미래가 없고 그냥 편하면 됩니다. 걔네들은. 그냥 좋은 거부터 합니다. 네. 이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먼저 채워져요. 그다음 여기. 네? 한강이 보이는 거? 한강이 보이는 거는 좋기는 하죠. 근데 한강이 보인다고 월세 10만 원, 20만 원 더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편의성. 그리고 한강 얼마나 봅니까? 맨날 잠만 자지. 예.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좋아. 그러나 실제로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그런 게 선호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피스텔 강의 보는 게 뭔 상관이야. 상가 같은 건데 상가 팔면서 카달로그 보게 되면 친환경 도시예요. 상가는 친환경 갖고 제일 상극이에요. 얘는 복작복작 해야지 잘 되는 거야. 근데 친환경은 친환경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오피스텔은 판단하실 때는 뭐냐면 월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월세. 그럼 월세가 올라가지 않을지 보고 되고 지금 이게 비싼지 싼지를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주변의 월세 시세 이 정도 되는 게 이 정도 받더라 역산해서 계산했을 때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잖아요. 그 산출된 수익률을 갖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걸 살지 말지는 강이 보이네 뭐가 어쩌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거 판단하실 때는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금리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이게 저금리일 때가 있고 고금리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금리일 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고금리일 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금리일 때 많이 사잖아요. 은행에 돈 넣어봐야 돈 안 되니까. 그죠? 맞죠? 이때 이제 매수자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딱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매수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 때는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도를. 저금리일 때 정말 팔기 싫잖아요. 저금리일 때 팔기 싫은데 매도하셔야 되는 거 고금리야. 고금리일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돈 잘 들어오잖아요. 돈이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별로 없어요. 매수자가 별로 없다는 건 뭔 소리예요? 오피스텔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죠. 이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피스텔 보유한 동안의 수익과 나중에 팔 때의 차익도 크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매수자 없을 때 싸게 사서 매수자 많을 때 비싸게 팔면 된다니까요. 그 이자 금리 1, 2% 차이 1년 모아봤자 몇십만 원 되지도 않는 것보다 몇천만 원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저런 형태로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개인 상담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다 달아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투자도 원하신다. 난 투자하고 싶다. 돈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도 개인 상담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맞춤형 상품 같은 것도 돼 있고 아파트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좋은 상품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하시는 분들 좋고 하시면 돼요.